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온라인으로 만나는 세계사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잘 들었으면 싶은 마음.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작년 1학년 때 여러분이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온라인 수업 아쉽게 들은 거 기억이 있다면 꼭 그리하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부교재 따지면 17페이지 4대 문명을 끝내고 이제 사실 동아시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바꾼다 그랬죠. 오늘은 17페이지 전근대 서아시아사. 서아시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자, 그걸 염두하면서 수업을 할 텐데, 자, 여기 화면에 보니까 지난번 끝났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나왔었던 참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한편으로 좀 안타까웠던 우리 컬링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팀킴. 그리고 옆에 항상 우리에게 관심은 한일전이죠. 후지사와. 사실 저도 이 경기 봤고 저희가 한일전은 이겼죠. 결과적으로는 아쉬웠지만 팀킴은 워낙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기사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후지사와 사스키 바로 이 친구 이분 이야기를 살짝 하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경기를 쭉 봤는데 여기 보면 후지사와가 이제 컬링 돌을 던질 적에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보이세요? 손이에요. 손에 위에 뭔가 끄적끄적 흔적이 있습니다. 끄적끄적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안 씻은 거냐, 때냐, 점이냐, 이런 류의 생각을 할 텐데 가만히 보니 글자였어요. 글자를 문자 4대 문명의 문자가 아니고 글자를 써놨어요. 글자를. 자, 무슨 글자를 써놨을까? 도대체 뭘 손바닥이 아니고 손등에 써놨을까? 설마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닐 겁니다. 우리 당선자가 우리 대통령이 좀 황당하게도 손바닥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써서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 이 자는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 자세히 보니 요자였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영어니까 일본어가 아니고 다행히 영어니까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I am a good caller. I have a confidence. Let's have fun. 이렇게 써있네요. 나는 참 좋은 컬링 선수야. 난 자신감이 있어. 한번 즐겨볼까? 이런 류의 이야기를 손등에 써놨다. 후지사와 사스키 이 선수가 5살 때 컬링을 시작했다고 해요. 가족이 다 컬링 선수입니다. 지금 나이는 30살. 그러니까 25년의 경력을 가진 정말 노련한 선수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경기를 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메달도 또 땄었던 그런 정말 경험 많은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경기에 임할 적에 손등에다 글씨를 쓴다? 여러분 저도 뭔가 잊어버릴까봐 손등에 글씨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력의 감퇴. 손등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자주 보겠다. 잊을만 하면 보겠다. 아주 가까이 보겠다. 이 선수도 떨렸던 거예요. 이 선수도 경기에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계속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난 좋은 선수니까 힘내보자. 나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고 이 경기 하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즐겨보자. 이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경기 중에 확인하려고 손등에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은 좋은 학생이고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승패 여부를 떠나서 이 경기를 여러분의 경기잖아. 여러분의 경기를 즐기면서 꼭 여러분들이 이 시절을 잘 견뎠으면 하는 마음. 일본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워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갈까요? 자, 전근대 서아시아사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그랬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지형적으로 개방성이 있고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해서 왕조의 흥망성쇠가 상당히 많더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고통스럽다 그랬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지금 한동안 서아시아사를 배울 텐데 오늘 지금 17페이지 배울 거예요. 이 부분이 네 나라가 나옵니다. 이 네 나라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서아시아사 1세트. 자, 두 번째 다시 네 나라가 나오고 다시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되고 다시 하나의 세트가 더 있고 거기에도 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아시아사 전근대가 끝나려면 총 3개의 세트, 12개의 나라를 배울 예정입니다. 아주 긴 여정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운다면 그리 어렵지도 않을 테니 두려워 마라. Let's have fun. 즐기면서 우리 갑시다. 자, 제목에 보니 고대 서아시아사 BC 7세기.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4대 문명에 이집트가 안정적 왕조를 유지하다가 BC 7세기에 아시리아에게 망한다. 자, 여기 지금 표현 첫 번째 나오는 게 아시리아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BC 7세기인 건 맞다. 근데 뭐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세트가 끝나는 지점이 바로 거기 7세기, BC 7세기 옆에 7세기가 나오죠. 자, 7세기 위에다가 필기 하나 해놓을까요? 7세기가 도대체 무엇이건데 이 첫 번째 세트를 끝을 내냐? 그건 이슬람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7세기 위에다 이슬람의 출현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세트는 이슬람이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러면 두 번째 세트는 이슬람 이야기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시작하는 7세기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좀 살필게요. 자, 첫 번째 왕조가 아시리아. 자, 이 아시리아 이야기는 앞서서 우리가 요 표를 통해서 한번 슬쩍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저 위에 이집트가 아시리아, 여기 지금 가라고 표시한 건 요 가에 아시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부교재에는 아시리아라고 써있죠. 제가 왜 가라 표시했냐? 이렇게 가리고 가 하고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 자, 어쨌든 아시리아예요. 자, 이집트가 아시리아에 무너졌다. 여러분 아실 거고, 수메르 아카드가 메소포타미아죠. 자, 바빌로니아 시작됐지만 역시 아시리아에게 무너지고, 헤브라이 이스라엘도 두 개로 쪼개졌고 그 중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무너지고, 페니키아도 아시리아에게 무너지고,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 동네 최초의 통일왕조입니다. 이 동네 최초의 통일왕조예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선생님, 히타이트도 있었는데 히타이트는 어떻게 됐나요? 히타이트는 제가 얘네가 유목민족이고 유목민족 기록을 잘 안 남겨요. 그래서 여기서 우악 하고 왔다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여기로 망했는지 어디 딴 데 도망갔는지 그거 잘 몰라서 표현하기 어려워서 어쨌든 표현이 안 됐을 뿐이다 정도로 알고 계세요. 자, 거기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아시리아가 빈칸 처리될 수 있다는 거 염두하면서, 자, 아시리아 이렇게 되네요. 자, 아시리아. 거기 첫 번째 줄에 이 서아시아 지역, 뭐 더 넓게 보면 이집트도 무너졌으니까 서아시아와 이집트 이렇게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최고의 왕조라, 최고의 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겠죠. 고자가 아니고 초자예요. 최초, first. 최초의 통일왕조다. 오자 하나 고칩시다. 수도는 니네베다. 자, 요런 것이 이제 하나의 아시리아를 볼 수 있는 키죠. 아까는 어떤 흐름 속에서 아시리아를 잡은 거고, 지도로 시험에 문제가 형성된다면, 자, 지금 부교재 지도예요. 자, 빗금 친 것이 아시리아입니다. 자, 여기 수도 표시가 점이 굵게 찍힌 거죠. 니네베가 수도구나. 자, 그리고 영역으로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적으로 안았고 이집트도 안는다 그랬죠.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조금 확장한 이 두 개 문명을 최초로 통일한 왕조 아시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도로 여기 딱 적어가지고 아시리아를 가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리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의 원인은 철제 무기였다. 자, 여기 뭐 이전에 히타이트도 있었지만 히타이트로부터 철제 무기를 이르게 받아들여서 이 동네의 청동기 문명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얘네들도 유목민족에 가까웠기 때문에 기마병. 자, 요거는 뭐 그러려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 막 포인트라기보단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좀 이제 해석할 부분인데 중앙집권. 중앙집권이란 말 한국 사람 참 많이 배우죠. 중앙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왕. 중앙에는 왕이 있죠. 가운데. 집권은 뭐냐? 권력을 잡았다가 집권이죠. 요번에 윤석열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집권하였다. 이건 뭐예요? 집권당, 권력을 잡은 당 이런 거죠. 그러면 중앙집권은 뭡니까? 왕이 권력을 쥔, 왕의 권력이 강한. 그래서 중앙집권의 다른 말이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 왕권이 강화되는 이런 측면이 중앙집권이에요. 자, 모든 나라는 다 중앙집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왜? 그 전에는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각각이 막 있으니까 이걸 통일했다면 이 중앙에 있는 왕이 저 분산되어 있는 애들을 다 영향력을 미쳐야겠죠. 자, 그래서 중앙집권은 당분간 정근대 나라의 공통된 목표일 것이다. 우리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중앙집권. 자, 중앙집권 혹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첫 번째, 직할지에 총독을 파견했다. 직할지라는 용어는 직접 통치하는 지역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통치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땅에 뭐 지방에 뭐 이런 통치 지역에 총독을 파견했다. 총독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건 뭐 고유명사니까 총독인데 우리가 한국사로 따자면 지방관 보냈다는 겁니다. 지방관. 그러니까 중앙에서 총독이라는 지방관을 임명해서 지방에 보냈다. 자, 이 총독은 왕이 임명하는 거고 총독은 왕의 명을 따라서 지방에 가서 왕의 명을 따라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왕명에 따라서 통치가 되는 것, 지방도 왕이 쉽게 통치한다. 이게 바로 중앙집권 왕권 강화죠. 자, 직할지의 총독 파견, 왕권 강화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한국사로 따지면 지방관 파견이에요. 지방관 파견. 자, 두 번째, 도로를 정비한다. 이것도 당연한 맥락이에요. 도로를 정비한다는 지방으로 빨리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 빨리 또 올 수 있게. 이건 뭡니까? 지방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빨리 군대를 파견하는. 소식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이것도 왕이 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통제하겠다라는 하나의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총독 파견이라는 지방관 파견이나 도로 정비는 다 의미적으로 중앙집권과 맥락이 닿는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울 것이 아니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별일 없이 멸망했네요. 자, 멸망을 보니 강압 통치로 인해서 멸망했다. 아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강압 통치입니다. 몇 줄 칠까요? 강압 통치. 자, 사실 힘으로 통일한 거예요. 힘으로. 여러 민족이 여기 있잖아. 여러 민족을 힘으로 빵 통일했는데 여러분, 강력한 힘의 압제, 이건 역사적으로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들 초반에는 힘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그리고 눈을 부릅뜨는 거죠. 불만이 있으니까. 곧 불만이 결국 이 누르는 힘을 압도하게 되는 거죠. 이 강압 통치가 결국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멸망하게 되더라. 자, 아시리아가 그 앞에 표해보면 7세기, BC 7세기하고 끝났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 오래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우리 저 중국의 진시황의 진나라처럼 통일의 의는 있지만 강압적인 통치로 오래 못 가고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리아 지도고 사국이 분열하였다는 다시 이 표를 보면 되죠. 여기가 지금 아시리아죠. 아시리아고, 자, 오래 못 가고, 강압 통치로 오래 못 가고, 사국으로 분열하였다. 네 나라가 나왔어요. 자, 이집트가 그대로 다시 살아났네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바빌로니아가 새롭게 다시 시작됐고, 그리고 두 나라가 더 추전하는데, 리디아, 메디아. 자, 거기 지금 부교재 보면 리디아, 메디 나라고 나왔는데 오자죠, 오자. 메디아로 글자 하나 고치세요. 뭐 이걸 쓰라는 얘기는 안 나올 텐데, 뭐 어쨌든 사실로 틀렸으니까. 자, 그러면 자, 요 네 나라를 자, 외워야 되냐? 외우면 뭐 문제는 안 되고 외우지 않더라도 요 네 나라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를테면 네 나라로 분열되었다. 이 네 나라가 이전에 어떤 통일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인을 찾으면 이 네 나라가 앞에 이야기를 꺼내면 아시리아가 되는 것이고, 이 네 나라가 결국 무엇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면 다음에 배울 또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요 네 나라가 위치한 것을 좀 잡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네 나라 중에 우리 앞서 유대가 여기 새롭게 등장한 신바빌론에게 망하죠. 하단의 당구장은 그곳을 상기해봐라,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시리아가 나왔는데 강압 통치로 짧게 통일한 그런 의의가 있네요.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리 뭐 오래 못 간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최초의 통일, 강압 통치로 빨리 망했다.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어떤 페르시아냐?
알케메네스 왕조가 가진 알케메네스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 가장 끝에 사산 페르시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세트의 주인공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아시리아는 잠깐 있었고 사실 두 개의 페르시아가 꽤 오래 가요. 그리고 중간에 잠깐 있는 파르티아가 있는데 얘도 페르시아 계통이기 때문에 첫 세트는 페르시아 이야기구나 라는 것이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보도록 할게요. 자, 서아시아를 재통일하였다. 자, 말이 되는 거죠. 아시리아가 최초의 통일,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두 번째 통일을 한 겁니다. 수도는 수사더라. 수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후에 페르세폴리스로 바뀌었다. 자, 니네베의 수도를 삼은 아시리아가 있고, 자, 페르시아가 여기 있어요. 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서아시아를 포함해서 이 일대를 꽤 많이 장악했네요. 어쨌든 서아시아 일대를 쭉 장악했고 이집트 영역도 장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보다 영역을 확대하면서 두 번째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도를 보니 자, 수사가 수도더라. 자, 수사가 수도인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페르세폴리스를 두 번째 수도로 삼기도 합니다. 삼아요. 이후에 수도가 이제 바뀌는데, 페르세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죠. 우리 그리스를 무슨 폴리스? 폴리스 이렇게 말하죠. 아테네도 폴리스고 스파르타도 폴리스고. 폴리스는 도시고 페르세는 뭐겠어요? 페르시아의 도시. 페르시아의 도시라는 뜻은 바로 페르시아의 수도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페르세폴리스. 수사보다 페르세폴리스가 조금 더 강조돼서 나와요. 이따가 그건 다시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다리우스 1세. 자, 다리우스 1세 밑줄. 자, 다리우스 1세는 이 동네에서 처음 나온 왕입니다.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배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주에 대해선 조금 우리가 생각하며 가야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로에 뭐라고 나왔어요? 수사를 수도로 삼았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페르세폴리스로 수도를 옮기는데 이걸 누가 세웠냐? 다리우스 1세가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페르세폴리스를 다리우스가 세웠다. 자, 다리우스 1세의 첫 번째 업적이 되겠죠. 두 번째, 중앙집권. 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뭘 했냐? 자, 요건 이제 고유명사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밑줄 칠까요? 왕의 길. 자, 왕의 길이 뭐냐? 자, 지금 여기 저 위에 국도 가로 열고 왕의 길이 있죠. 자, 기존의 수도였던 수사에서 왕의 길이 쫙 이어져서 이쪽 소아시아 끝자락까지 갑니다. 이건 앞서 말했던 도로의 정비예요. 도로의 정보인데 이 도로의 정비가 보다 확연하고 선명하고 대규모적으로 진행됐는데 얘를 왕의 길이라는 고유명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정비했다는 건 중앙집권이라는 기본적 의미가 있는데, 왕의 길이라는 용어로서 도로를 썼다? 그렇게 되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길은 곧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는 것으로 등치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왕의 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지시한 거예요. 지시한 거. 그냥 도로 정비. 그러면 어딘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속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역시 앞에 나오는 직할지와 비슷하게 통치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치지역에 총독을 파견했다. 앞서 같은 의미겠죠.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관 보냈다. 이 총독의 파견은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보통 명사,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총독 파견 그러면 어느 나라인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고유명사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 왕의 눈, 왕의 귀. 자, 왕의 눈, 왕의 귀. 거기 옆에 이퀄 하고 나서 감찰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감찰관. 감찰관은 뭐냐? 감은 감시하고, 관은 관찰하고.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귀가 되고, 왕을 대신해서 눈이 되어서 감시하고 관찰하는 사람을 지방에 보낸 거예요. 우리 역사로 따지면 암행어사처럼 지방에 엑스맨을 보내서 지방에서 누가 반역을 꿈꾸고 있는지, 어느 녀석이 뭔가 모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관찰하고 듣고 해서 누구에게? 왕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이 왕의 귀와 왕의 눈, 소위 말하면 감찰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방의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도 다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왕의 권한이 확대됐다, 중앙집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고유명사는 왕의 길, 왕의 눈과 왕의 귀도 역시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반 교실이랑 멀죠? 우리 반에 엑스맨을 하나 둬서 야, 누가 담임선생님 뒷담화를 하거든 나에게 말해줘. 이러면 걔가 왕의 눈이고 왕의 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앙집권에 고유명사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관용적 이민족 정책. 관용에다 밑줄. 그래서 여기가 이게 이제 키예요. 왜냐하면 이 동네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그 민족을 억압한 거죠. 여러 민족이 다 각자 다양한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힘으로 제압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죠. 그 방법은 오래 못 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그들을 이리저리하게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허용해주면서 가면 그러면 오래 이어지죠. 바로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관용 정책을 택하면서 이민족에게 관대하게 대하면서 이제 왕조를 오래 끌고 가는 겁니다. 이 관용성과 억압성은 이 동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억압적으로 하면 짧게 끝날 것이요, 관용적으로 하면 길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아시리아가 강압 통치로 했더니만 빠르게 무너진다라는 걸 이미 본 거야. 그러니 반대편으로 간 거죠. 관용적 통치. 자, 이게 이제 키루스라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건국자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 나는 모든 포로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서아시아, 바빌로니아 이런 강압적인 나라들이 막 포로 삼고 억압하고 그랬던 거야. 이들을 다 풀어주고 이들의 자유를 주겠다. 이 키루스가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고, 이로 인하여 성경의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수를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게 요 시기 이야기입니다. 요 시기. 자, 어쨌든 관용적으로 통치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자, 관용성. 여기 다른 것은 다 중요해요. 자, 밑줄 칠까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자, 페르시아와 전쟁할 수 없죠. 얘가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 전쟁은 뭐냐? 누구랑 싸운 거냐? 그리스랑 싸운 겁니다. 그리스랑 싸운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그리스 배울 텐데, 여러분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싸움에 유명한 게 뭡니까? 마라톤 전투. 야, 우리가 드디어 페르시아를 이겼어. 그래서 이제 몇 킬로를 달려서 승리하였다. 이런 거. 그 이야기가 담긴 게 여기예요. 여기. 요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때도 대단히 주요하게 배울 텐데, 그때 배울 적에 페르시아가 알케메네스 페르시아고, 그때 군주가 다리우스 1세고,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페르시아 전쟁은 어쨌든 다음에 그리스 때도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겼냐 졌냐? 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영화로 참 많이 찍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300이라는. 이게 좀 문제작이었는데, 요게 지금 이게 This is Sparta 이걸로 상당히 짤로 유명한 영화인데, 요 지금 초콜릿 복근에 멋있어 보이는 이 사람이 그리스의 스파르타 전사입니다.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페르시아 그 엄청난 대군과 맞서 싸웠다. 기본 이야기. 그래서 영화가 이제 300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는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고, 여기서 괴수, 괴물 이런 애 있죠? 이게 페르시아예요. 이게 페르시아. 그러면 페르시아 입장에서 기분 좋겠냐고. 자기들도 전쟁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자신들의 역사로 따지면 빛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아쉬운 순간이기도 한데, 자신의 조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기분 아주 더럽죠. 지금 페르시아를 자신의 역사, 자신의 선조로 삼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란이에요. 이란이라 할 때 그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 영화를 보고 황당했어요. 뭐야?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도 용맹한 전사였어. 이런 괴물이 아니고 니네는 뭐야? 그래서 그 당시에 300이 찍고 나서 이란에서 300이 격분했어요. 격분해서 당시 이란 대통령의 문화수석,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여기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에서 영화 300은 이란 역사를 강탈하고 페르시아 문명을 모욕하는 영화다라고 해서 상영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항의해버렸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자, 어쨌든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자, 그러다가 결국 200여 년 좀 이어서 가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멸망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자, 멸망은 BC 4세기에 밑줄 칩시다. BC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한다. 바로 알렉산드로스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그리스에서 배울 겁니다. 이게 동네가 이쪽 서아시아가 이쪽이 바로 이제 소아시아 넘어 그리스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랑 아까 다리우스 때 싸웠던 게 이게 페르시아 그리스와의 전쟁이고, 요 그리스가 통일하고 나서 결국은 이쪽 일대를 다 장악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 불리는 사람이고, 아시아 역사로 따지면 징기스칸의 버금가는 정말 짧은 시기에 가장 큰 영토를 얻었다는 정복군주, 정복대왕 알렉산드로스. 그 사람이 소아시아 넘어서 그리스를 통일하고 소아시아 넘어서 이집트 먹고 이쪽을 싹 다 장악해요. 자, 그러면 이쪽을 싹 다 장악했다면 여기 있었던 어떤 나라가 무너진 거야? 바로 지금 배운 알케메네스 페르시아가 BC 4세기에 요 알렉산드로스 대제가 이렇게 동쪽으로 원정을 떠난 걸 동방원정으로 배울 겁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이라고 배울 텐데, 자, 결국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으로 페르시아가 무너졌다.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인더스강까지, 인도 바로 앞까지 진출합니다. 정말 그 당시로 따지면 온 세계가 알렉산드로스의 발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끝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요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동안이었다. 이게 짧은 시기에 이렇게 엄청난 영토를 통일하면 통치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여서 이것도 역시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자,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거. 요표 다시 보면 최초의 통일은 아시리아고, 여러분 부교재 하단에 있죠. 자, 네 나라로 쪼개졌는데 네 나라를 다시 통일한 건 방금 배운 알케메네스 페르시아다. 그러니까 요표에서 여기를 빈칸 처리하든 여기를 빈칸 처리하든 다 처리해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다음에 배우고,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빨리 무너진다 그랬어요. 빨리 무너지면 여기에 또 어떤 나라가 서겠죠. 여러 나라가 섭니다. 여러 나라가 서는데 그 중에 한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뭐냐? 파르티아. 요게 이제 파르티아인데, 사실은 파르티아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요 지도 잘 보면 뭐 박트리아도 있었고 뭐 또 다른 나라도 있고 지저분한 나라 꽤 많았는데, 우리는 왜 이 나라 중에 파르티아를 배우냐? 우선은 가장 이제 영토도 넓었었고 요 동네의 주인들이에요. 아까 제가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로 계승되었냐? 이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의 족속, 얘네의 민족은 이란족이에요. 이란족.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도 사실 이란인 것이고, 여기 보면 파르티아가 이 동네 주인이란 뜻이에요. 파르티아 거기 볼까요? 배경,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무너지고 분열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이고, 파르티아는 가로 열고 이란 계통이라고 했잖아요. 이란 계통. 바로 이 동네 주인이 다시 나라 세웠다. 그래서 이름도 페르시아하고 거의 유사한 파르티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페르시아 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르티아가 한 아주 큰 역할이 있고, 작년도 수능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온 게 이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 그리고 힌트를 뭐 줬냐? 그 옆에 있는 거 줬어요. 동서중개무역을 주도하였다. 바로 요 힌트로 해서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가 여기에서는 메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쓱 문제로 주면 조금 당황스럽죠. 파르티아. 동서중개무역의 동서는 뭐냐? 동쪽으로는 저쪽 중국일 것이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로마예요. 로마와 중국을 잇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비단길이에요. 비단길. 여러분이 잘 아는 실크로드가 요 바로 직전에 이제 개통이 되고, 딱 요 동네 서아시아가 바로 그 길목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길목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길목을 열어주고 닫아줌으로써 이제 중개무역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동네는 대체로 계속해서 동서무역의 중개지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뚜렷하고 확실하게 한 나라가 이제 파르티아예요. 파르티아가 활동했을 때 그럼 그 동서의 그 비단길에 놓였던 나라는 뭐냐? 이게 지금 시기가 알렉산드로스가 BC 4세기인데 얘네가 빨리 망하기 때문에 그 바로 직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파르티아가 있고요. 중앙에. 이쪽은 로마입니다. 로마. 자, 서쪽에는 로마예요. 파르티아 있고, 이쪽 인도 쪽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겠죠. 인도는 쿠시안이에요. 쿠시안. 인도 아직 안 배웠는데 쿠시안이라고 우선 알아두세요. 쿠시안 때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중국은 뭐냐? 한나라예요. 한나라. 한나라 중에서도 후한. 한나라 후반부란 뜻이에요.
한 나라 전반부인 전한 때 비단길이 개척되는데 파르티아와 시기가 맞으면 후한이 됩니다. 그래서 파르티아가 동서무역할 적에 서쪽은 로마요, 인도는 쿠시안이요, 저쪽 중국은 후한이었더라. 이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동서의 중개무역을 활발히 한다. 그렇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로마가 계속 팽창하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마의 팽창 과정에서 쇠퇴하게 되고, 결국은 그 다음 왕조에서 망한다. 그 다음 왕조가 뭐냐? 사산 페르시아. 사산 페르시아. 자, 부교재 하단의 마지막 지도죠. 사산 페르시아에게 망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왕조를 다시 봅시다. 아시리아가 최초에 통일했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알케메네스. 알렉산드로스 잠깐 있고 그 사이에 파르티아 중개무역 있고 또다시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두 번 나와요. 자, 뒤에가 사산이고 앞에가 아케메네스요. 두 개를 구분하려면 앞에가 아케메네스다. 앞에가 아케메네스다. 이렇게 해서 뒤에 사산과 아케메네스가 뭐가 앞이냐? 앞에가 아케메네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사이에 파르티아가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왕조입니다. 자, 요거 마저 배우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산 페르시아, 이 동네 첫 번째 세트 페르시아 계통의 1세트의 마지막 왕조예요. 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부흥을 주창하였다. 그렇죠. 페르시아가 지금 두 번 쓴 거예요. 아케메네스 섰다가 그 사이에 알렉산드로스와 파르티아가 있었지만 또다시 페르시아가 선 겁니다. 두 번째 페르시아는 스스로를 사산이라 부른 거죠. 자, 역시 동서무역을 무역을 장악하면서 활발하게 이 동네는 다 동서무역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자, 사산 왕조는 별 얘기 없이 없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는데 지금 이 지도가 딱 보면 서아시아죠. 서아시아. 여기 메소포타미아고 이집트는 못 먹었고 서아시아예요. 서아시아를 통일한 왕조입니다. 서아시아를 통일한 왕조인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비잔티움 제국과 갈등하였다. 자, 그러면 서아시아를 통일한 왕조인데 비잔티움과 갈등한 나라. 그러니까 이 서쪽에 비잔티움이 있고 서아시아를 통일한 왕조는 사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도 페르세폴리스도 있고 수사도 있어요. 그럼 이명사만 딱 보고 나서 이거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때는 지도 보세요. 그때는 여기가 그리스라고 여기가 로마가 아니라고 로마가 아직까지 서지 않았어요. 여기로 팽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리스인 이유는 여기 다리우스 때 그리스랑 싸웠다며. 그리스를 통일한 애가 알렉산드로스를 넘어왔다며.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나 아시리아의 시기에는 요 동네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딴 동네를 통해서 여기 통일왕조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그리스면 이쪽이 통일왕조는 아시리아거나 아니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반대로 지도를 딱 받고 서아시아가 통일됐는데 이쪽이 비잔티움이야. 그러면 여기는 아시리아나 아케메네스가 될 수 없고 사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산 페르시아가.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비잔티움은 뭐예요? 비잔티움은 쉬운 말로 따지면 동로마 제국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 배우면 알게 될 것인데 동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인데 로마가 중간에 쪼개지죠. 서로마, 동로마로 쪼개지고 서로마는 5세기 때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로마만 있었고 이 동로마를 비잔티움이라고 했어요. 비잔티움. 자, 그래서 지도를 봤을 때 서아시아 지도를 봤을 때 서아시아가 통일왕조인데 이쪽이 그리스면 아시리아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고 이쪽이 비잔티움이면 사산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판단. 그래서 이 지도는 다 시험에 언급됩니다. 그냥 지도 딱 주고 나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나와요. 자, 그래서 비잔티움과 갈등하다가 비잔티움에 망한 것이 아니고 밑줄 이슬람에게 망한다. 자, 이슬람의 밑에다가 세기 하나 써놓을까요? 아까 이슬람의 출현이 몇 세기? 7세기. 그러니까 7세기에 망하는 거예요. 7세기. 자, 그래서 BC 7세기에서 7세기까지 1400년의 구간을 우리가 네 나라, 네 왕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슬람의 가로 열고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한 것은
저 이슬람 다음 시간에 배우고 나서 여기를 확인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정통 칼리브를 설명할 수는 없고 이슬람이 몇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단계가 바로 정통 칼리프라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슬람 7세기에 망한다. 자, 이제 여기 다 했는데 딱 하나 안 한 게 하단에 있는 당구장 그리고 표의 오른쪽에 있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끝날 쯤에 다시 요 1세트의 큰 흐름을 볼까요? 최초의 통일왕조 아시리아 강압 통치로 오래 갔더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인공인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앞에 있는 페르시아 알케메네스, 얘는 관용적으로 통치했고 다리우스 1세가 있었죠. 자, 그러다가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로 망한다. BC 4세기.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오래 못 가서 다시 이 동네에 주인공 하나가 잠깐 등장하는데 걔가 페르시아랑 비슷한 파르티아더라. 자, 그랬다가 결국 페르시아가 다시 부흥하는 게 알케메네스가 아니고 사산이더라. 사산은 비잔티움과 갈등하다가 7세기 이슬람에게 망하더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큰 줄기입니다. 큰 줄기를 먼저 해석하시고 각각을 구분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